자, 저는 이제 9번째 강의 현대미술 담론과 비평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같이 할 텐데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8차례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이른바 30년사를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국립현대미술관의 30년사가 한국 현대미술의 30년사와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개념, 현대미술이 뭘 의미하고 뭘 지시하는지 사실은 여전히 조금 모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대미술 하면 과거의 미술과는 뭔가 다른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2004년도 광주 비엔날레 주제가 물 한 방울, 먼지 한 톨이라는 제목으로 그 전시가 열렸고, 재미났던 게 여기 지금 적어 놓은 건데요. 어떤 식으로 기획이 됐냐면, 유명 작가와 비예술인, 일반인이 함께 협업을 하라고, 공동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전시를 구성을 했어요. 알 수 없는 익명의 관객과 전문가로 활동하는 작가가 함께 전시를 만들면 뭐가 펼쳐질까라는, 즉 예측할 수 없는 전시를 만들어 본 거예요. 현대 미술을 얘기하기 전에 과연 미술이 무엇인가부터 조금 고민을 하고 가면 여러분이 현대 미술이라는 것을 좀 더 예측 가능한 것, 뭔가 이렇게 어슴푸레나마 이런 것이 현대미술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현대미술의 주체는 당연히 작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기획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행정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도 필요할 거고요. 이론가, 저 같은 비평가, 큐레이터. 그런데 관객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미술을 구성하는 절대적 조건일까요? 아니면 약간 부수적 조건일까요? 예, 당연히 절대적 조건이겠죠. 하지만 전시를 하지 않고 작가가 집에서 아틀리에에서 작업을 하는 데는 굳이 관객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작업을 하는 작가에게 관객이 과연 그만큼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작을 하는 창작 행위와 창작의 동력에서 절대적으로 관객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전시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이거든요. 마치 결혼식에 버금가는 긴장감을 가지고 전시를 준비하고 또 전시를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도 나의 관객, 문학처럼 팬층이 두텁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말 7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관객이라는 대상을 단순히 전시를 감상하는 수동적인 감상자의 역할에서 적극적으로 전시를 완성시키는 사람, 예술 행위의 절대적 주체 중 한 부분을 차지하는 구성원으로 인정하자는 요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지식인들, 학자들로부터 실제 작가들이 그런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술가와 관객은 동등하다. 예술가가 더 우월하거나 관객은 불필요한 존재일 수 없다. 필연적인 존재이고 더불어서 예술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식의 일종의 철학적 혹은 인문학적 요구들이 좀 더 성숙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광주 비엔날레는 이런 이른바 관객이라는 역할을 한번 적극적으로 전시에 끌어들이자라는 시도를 한 거예요. 자,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미술은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시는 1900년도 초의 작가를 전시할 수도 있고 지금 동시대의 20대의 작가들의 전시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관객은 단순히 좋은 작품을 한 점 한 점 잘 보고 수동적으로 팜플릿을 읽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더불어서 그 전시의 일부로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것은 현재는 매우 일반화고 대단히 보편적인 상태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전에도 제가 화두로 던진 현대미술이란 무엇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은 보편적인 현상인가, 그리고 다음으로는 담론과 비평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현대미술부터 시작을 하죠. 제 글에도 어느 정도 적어놨습니다만 서양에서는 현대미술의 시작을 196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2000년이 되면서 뽕피두 센터의 컬렉션 그 구조를 좀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뽕피두 센터에 있는 미술관은 현대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관은 모던 아트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2000년 전에는 피카소도 있었고요, 마티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 작품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즉 20세기가 한꺼번에 있었어요.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1960년대 이전의 미술과 이후의 미술로 분리를 했습니다. 1960년 이전의 미술에 피카소와 마티스가 더 많이 있겠죠. 자코메티도 있고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미술사에서 보는 유명한 그 20세기 초중반의 예술가들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활동을 1960년 이후까지 피카소는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1960년 이후의 미술관에도 그 피카소의 작품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주 극명한 분리가 되는 어떤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 이전의 미술에는 회화, 조각, 판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미술의 그 매체들을 주로 다루게 있고요. 1960년 이후의 미술로 내려가 보면 건축, 그리고 공예,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영상, 기계 등등, 즉 매체 자체나 분야 자체가 훨씬 확장되어 있습니다. 현대미술이라는 것이 단지 이것은 현대미술이고요, 저것은 현대미술이 아닙니다라고 구분할 수 없는, 현대미술은 어떤 유형이나 혹은 양식에 의해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역사적 관점에 의해서 분류할 수도 있으며 문명학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인류학적으로도 분류되며 더불어서 문화적인 현상으로도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여기서부터다, 여기서부터 현대미술이 시작했고 이 이전 현대미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그 역사를 만드는 방식은 연대기적 방식이고 그 연대기에 따라서 어떤 이즘이라든가 화풍이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쓰여진 미술사 책이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 이야기죠. 그것은 발전의 개념으로 미술을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19세기까지 그 발전의 그 끝이 19세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곰브리치는 20세기 쓰기를 대단히 힘들어했고 분노를 하기도 했고 실제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미술을 그 곰브리치는 본인의 그 역사 사관으로 그리고 관점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 사학자들이 현대미술로 넘어오기 어려운 이유도 좀 그런 데 있습니다. 요즘에는 현대미술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지만 과거에 그 고전적인 방식의 미술 사학자들은 현대미술이라는 것 자체를 말하자면 루트가 다른 거예요. 예술 작품이나 실험들을 해석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그 학문이나 학문적 베이스로는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웠던 거죠. 자, 일단 서양에서는 그런 식으로 현대미술을 분석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언제부터를 현대미술로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물음이 생깁니다. 한국은 사실은 그 현대미술을 스스로 일으킨 그런 국가는 아닙니다.
다들 알다시피. 그리고 동양에서의 미술은 산수화 혹은 뭐 그런 뭐 인물화, 초상 이런 개념들은 있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미술의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미술의 개념은 서양에서 발명한 것입니다. 르네상스는 다 알고 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다 아실 거고요.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그때 나온 개념이 미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때 작가도 나왔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이라는 원형이 르네상스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근대적 형태의 미술의 원형을 르네상스가 다 제시했죠. 그리고 그 르네상스적인 미술의 개념을 일본이 가장 먼저 흡수하게 되고 그들이 그 파인아트라는 혹은 뭐 불어로 모자르라는 용어를 미술이라는 아름다운 기술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에게는 20세기가 되어서도 미술의 개념이라는 것이 매우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6.25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뒤섞인 상태에서 미술이라는 것이 대안적인 통로에 의해서 수용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60년대 단색화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주로 프랑스나 유럽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일본을 좀 거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모노크롬 회화랄까, 혹은 당시에 있었던 앵포르멜 저번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뭔가 비정형적이고 구상적이지 않은 회화의 방식들을 한국적 맥락에서 단색화로 발전시키고 그런 형식은 갖고 오되 그 안의 의미는 한국 고유의 정서들, 동양 고유의 어떤 가치들을 부여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것은 담론적이라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60년대까지는 현대미술이라 보기는, 60, 70년대까지는 현대미술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던 아트일 수도 있고, 컨템퍼러리 아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또 약간 혼용되죠. 지금, 한국의 여기 국립현대미술관은 근현대미술관이잖아요. 모던 앤 컨템퍼러리 아트를 다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서양처럼 근대화가 어떤 수순을 밟아서 형성된 것이 아니기에 이 한국의 근대라고 하는 것은 서구적 개념의 근대화는 매우 다른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대화 그리고 현대 혹은 모던과 컨템퍼러리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버무려졌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현대 미술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한국의 현대 미술을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제 80년대를 기준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80년대 이후 IMF를 전후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80년대는 서울 올림픽을 기준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저는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 세자르의 엄지손가락 작품이 프랑스에서 저희에게 이제 기증을 한 거죠. 마치 이제 우리는 서로 우정을 나누는 국가다라는 이유로 매우 전근대적 방식의 어떤 그런 발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자르의 작품을 몇 번째 주물 공장에서 몇 번째 다시 만들었고, 르 아브르역에서 배를 실어서 부산역으로 온다는 게 실시간으로 동아일보나 모든 신문에서 계속 단신같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사건이었고요. 부산역에 도착한 날 엄청난 세라모니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싣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잠실 올림픽 공원에 설치하는 과정이 마치 먼 나라의 사신이 불러오는 것 같은, 토템이 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88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화라는 물결을 타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게 되죠. 올림픽이 그런 대표적인 상징적 이벤트였을 거고요. 미술관도 과천에 새로 문을 열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한국 미술도 세계적인 미술 혹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술을 만들자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프라는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그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현대미술을 가늠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색화가 시장의 환대를 받으면서 최근 몇 년간 아주 성스럽게 부활을 하긴 했습니다만, 동시에 이 단색화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로 남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의 세례를 받은 것을 좋아할 것이냐, 아니면 담론이나 비평 없이 무조건적으로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미술 어떤 양식 혹은 정신으로 단색화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함께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첫 번째 단서이자 아주 중요한 어떤 단서는 제가 제목에다가 붙여놓은 보는 것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술은 단순히 보는 것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이해하는 것으로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문제적인 것이고, 또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말하기 어려운 것, 밝히기 어려운 것, 그리고 주장하기 어려운 것들이 미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회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가 가능하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지? 이거는 미술인데 왜 보는 걸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될 수 없지? 왜 이건 도상으로 내가 그 상징을 이해할 수 없는 걸까? 이런 고민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론이라 하면 결국에는 대화하는 거고 논의하는 거잖아요. 토론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 단지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어떤 활동들이 미술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은 어떤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 혹은 그런 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비평은 조금 다른데요. 담론이 곧 비평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른바 이런 담론적인 것들을 역사든 혹은 인류학이든 과학이든 그게 사회학이든 미학이든 많은 것들을 끌고 와서 그것이 과연 왜 이런 논쟁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고민하는 글, 고민하는 태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비평가를 취향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좋은 취향의 작품을 선정해주는 사람으로 보는 분도 많고요. 좋은 작업과 나쁜 작업을 구분해주는 사람같이 보는 경우도, 즉 어떤 판단자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하는 많은 활동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그 판단이 저의 어떤 고유한 취향으로 결정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작가를 만나는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작가를 만나서 그의 예술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이 비평의 첫걸음이고요. 제일 처음에는 그의 작업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고 또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의 작업 혹은 그의 생각들을 좀 더 많이 바라보게 되는 일을 하는 게 또 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이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저는 저의 비평 행위는 배움의 활동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술을 하는 방식도 유사합니다. 그들이 우월한, 즉 조물주가 선사한 재능을 가진 어떤 우월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이 사회의 문제, 본인이 더 잘 알고 싶은 것, 뭔가 의구심이 가는 것들을 계속 쫓아가는 사람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인류학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미용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마사지사를 한 친구도 있었고 최근에 어떤 전시에서, 그리고 사회학자가 될 수도 있고 철학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의학자가 될 수도 있는 게 오늘의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어렵고 복합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980년부터 저희가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1980년대는 민중미술이 가장 강하게 미술계의 핵심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민중미술하면 센 예술, 비판적인 예술, 이데올로기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로 그러하였고 또 그런 태도가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색화
이후에 한국의 미술을 대표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미술 시장의 관점에서 대표할 수 있는 미술이 무엇인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게 이제 민중미술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중미술 작가들이 일민미술관, 현대 갤러리, 국제 등등 곳곳에서 전시가 벌어지고 있는 즈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회 전복이라든가 혹은 이념적인 예술이라 했던 민중미술도 이제 시장에서 환대받는 미술로 바뀌어 갔다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과거의 미술과 오늘의 미술이 달라지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가 살아있고 이데올로기가 있었고 뭔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시대, 그것이 종교적이든 혹은 이념적이든 그런 견고한 믿음이 존재했던 시대가 허물어지고, 우리가 흔히 액체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자본에 의해서 늘 유동적이고 늘 상대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상태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창작 활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바로 자본 혹은 자본주의 혹은 경제 활동, 그리고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 이념 같은 것들이 작가들이 가장 자극을 많이 받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현대 미술가이기도 합니다. 이 급진적인 민중미술은 미술의 양식적인 특징으로 본다면 미술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대상들을 불러들였죠. 노동자, 근로자, 노인이라는 사람들, 혹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 이념에 의해서 즉 매우 사회주의적 이념이 민중미술에 많이 투영되었고,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꿈꾸면서 노동자의 인권이랄까, 그리고 그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때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근로자, 노동자, 가난한 연인,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이 예술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별로 특별하지 않은 삶의 모습도 예술의 장안으로 진입되었죠. 1990년대까지 민중미술의 영향은 꽤 컸습니다. 현재까지도 민중작가들은 한국이라는 지역성과 현장성을 예술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사실주의적 태도의 회화가 주는 정서적 공감대에 비하여 새로운 미술 형식에 대한 도전과 실험 정신은 다소 부족했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민중미술은 당시 우리 한국 미술계의 관념으로 가득 차 있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미술 양식 자체는 유럽의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그런 사실주의 회화랄까, 혹은 그런 구상회화, 형상회화와 그닥 차이가 없었던, 즉 인상주의의 아류 같은 느낌을 많이 준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인상주의와 표현주의가 좀 섞인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비판이라기보다는 뭔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양식의 흐름들을 볼 때 서양에서 이런 양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30년 뒤에 그것을 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너무 느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것을 스스로 자괴감을 갖고, 그래서 뭔가 더 빨리 우리는 그 세계의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이기도 하고 한국인의 근성이기도 하고,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빠른 근대화 산업화를 이뤘을지는 모르겠으나, 한 사회가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반드시 우리보다 더 선진화된 국가와 같은 시기에 그런 것들이 발생해야 된다거나, 혹은 그것을 뒤늦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뒤늦은 거라고 자괴감을 가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이든 그들만의 시간, 그들만의 어떤 과정이 있기에, 우리가 근대화가 늦은 것은 그 근대화가 늦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 근대화가 돌아온 것이고,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충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1대1로 비교하면서 우리는 늦었다라는 그런 생각은 오히려 우리 현장에 있는 미술을 보는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1980년대의 미술을
이 민중 미술을 비롯해서 이런 구상 혹은 형상 회화들을 현대 미술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을까? 자, 지금은 민정기 씨의 81년도 포옹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다지 이념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당시 시대적 분위기로 보았을 때 철조망 안에 들어가서 키스를 하는 연인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도발을 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그 엄격한 사회, 보수적인 것을 넘어서 국민이 통제되고 있던 그런 독재 체제에서 뭔가 철조망 너머라는 것은 뭔가 이게 군사랑 연결된 지역일 수 있고 그곳에서 키스를 나눈다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거겠죠. 세수하는 작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빈곤한 예술가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하잘것없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그게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나름이겠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고 전달하고 싶고 세상을 향해 뭔가 포효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할 일 없는 것들, 쓰잘데기 없는 것들, 일상의 모습들을 또 그리거나 그것들을 소재로 많은 것들이 문학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요, 등장하곤 했습니다. 즉, 독재의 서슬퍼런 그런 억압들이 결국에는 표현의 자율성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표현 가능한 것들을 꺼내냈다는 식의 이제 해석들이 많은 거죠. 물론 이 해석 자체에도 없지 않아 너무 미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솔솔차게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황제영 화백은 강원도 사북에서 탄광촌 화가로 유명하죠. 지금도 현재 탄광촌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여전히 아주 전지자적 시점의 예술가로 뭔가 이 탄광 노동자들에 대한 그림을 여전히 그려야 하고 그것이 예술의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고흐의 화풍도 어디선가 좀 보이는 듯하고요. 표현주의적인 요소도 보입니다. 그림을 잘 그렸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그림이 전달하고자 하는 광부의 어떤 서러움, 광부의 일상이 이른바 민중적 요소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작품 그 연도를 보시면 2007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탄광은 문을 닫았지만 그 탄광촌의 이야기를 계속 그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작가인 이목상 씨입니다. 이목상 씨는 지금 이 작품은 종이 부조로 만든 회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텍스처도 매우 흥미롭고요.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부모, 모성에 대한 그리고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농부도 많이 등장을 했고요. 이목상의 그 민중 미술은 회화적 성취도와 그리고 이념을 넘어서 뭔가 보편적인 정서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작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오늘날 농촌은 거의 폐허가 된 곳도 있고, 귀농자와 이주자와 그리고 원주민 사이가 이제 마치 이렇게 섞여 있는 모호한 상태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농촌에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곳이 점점 적어지는 또 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농업국가였고, 사실 농부들 덕분에 근대화의 기반을 삼을 수 있었겠죠. 그 아버지의 초상을 꺼내왔다는 왔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산업 근로자의 모습들도 우리 시대의 풍경으로 가져왔습니다. 89년도 이 작품이 대표적으로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중미술의 성격을 좀 보여주는 것이고요. 민중미술은 본질적으로 이념이 앞서는 미술이다. 사실은 이념이 있다라는 것은 문제적이라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것이죠. 유토피아 혹은 이상세계, 좀 더 나은 세계를 꿈꾼다는 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에도 사실은 민중미술 작가들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90년대 학번들 경우에 미대를 다녔던 친구들이
서울 쪽보다는 이제 뭐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민중이 이제 점점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90년대에 말하자면은 여기서도 현대미술을 하겠다고 중심에서는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민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민중을 하지 않으면 저기 뭐지 올바른 예술가가 될 수 없다. 해서 그런 갈등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90년대 학번이면 지금 이제 40대 초반 정도 된 작가들이거든요. 근데 이 30대 후반, 40대 초반 작가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매우 말하자면은 그 동시대적인 사람인데 어쩌면 더 21세기적인 인물이어야 하는데 그런 갈등을 겪고 결국에는 계속 그 무리에 남아있는 작가들도 있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민중의 어떤 의지를 갖고 있대 좀 더 현대적인 미술, 좀 더 동시대적인 그런 예술을 하고자 하는 작가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그 이후에 나온 민중미술 이후라는 의미의 포스트 민중이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매우 주요한 그 미술계의 사건으로 그리고 또 연구도 상당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제가 IMF를 말씀드렸고 88 올림픽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95년도 1회 광주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뭐 그 비엔날레가 광주에서 시작된 이유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민주화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광주 사람들의 어떤 서름, 분노를 조금은 위로하자는 취지도 있었고요. 이른바 민주화의 성지이자 독재 정권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탄압받았던 도시의 이미지에서 문화예술의 어떤 특히 현대 문화예술의 중심으로서의 전환기, 변곡점을 마련하고자 이 광주 비엔날레가 광주에서 시작이 되었고 광주 비엔날레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른바 세계화를 꿈꾸는 그런 그 미술, 한국 미술계가 세계를 향해서 가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선언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술계에서의 그 세계화가 일어난 것은 1990년대부터였어요. 1980년대 말 90년대부터 유럽의 이제 그 미술 전시에서 인종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목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미술이 양식의 문제라든가 혹은 미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완성도랄까 그 가치에 그 방점을 뒀던 것에서 좀 더 문화적인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화적인 것이 이 전 지구적인 문제들, 뭐 식민지의 문제, 이주의 문제, 노동의 문제 등등이 함께 이렇게 버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중반을 담론의 등장이라고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1990년대 중반은 바야흐로 미술계에서도 세계화에 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비로소 미술과 담론의 관계가 보다 긴급하게 요구되기 시작하죠. 광주 국제 비엔날레의 시작점과 서구의 주류 미술계의 변화도 이후 전 지구적 미술계의 현상을 이끈 주요한 관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실 광주 비엔날레가 95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건 이 비엔날레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비엔날레는 꽤 오래된 낡은 행사였어요. 올림픽과 흡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올림픽하고 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메인 전시가 있고요. 국가관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적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국박람회, 여수에서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만국박람회를 하면 국가관을 짓습니다. 에펠탑도 그럴 때 지어졌고 에펠탑 주변으로 국가관들이 있었죠. 그래서 국가관이 있다는 건 유니버시티 혹은 유니버셜하다는 것, 즉 한 지역에 전 세계를 다 모아놓자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가진 부품 꿈을 대변하는 건데요. 자, 우리는 근대도 됐고 문명을 이끌었고 우리는 기술도 있다, 자본도 있다, 문화도 있다. 그러니 전 세계를 가지고 오자. 해서 근대를 만드는 그 최초의 도시 몇 군데가 있잖아요. 모스크바, 런던, 파리, 그리고 베를린 이런 데가 있는데요. 근대 올림픽이 그렇게 전 세계가 만나는 자리로 만들어진 이벤트였다면 베니스 비엔날레도 좀 그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것이 더 이상 어떤 힘을 가지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베니스도 중요했지만 상파울로 비엔날레 같이 남미의 비엔날레도 매우 훌륭한 비엔날레고 한국의 아티스트들, 단색 화가들은 베니스보다는 남미에 가서 브라질에 가서 전시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80년대 넘어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비엔날레의 유효성에 대한 그런 불만 혹은 뭐 의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도쿄 비엔날레를 90년대 즈음에 이제 그만두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파리 비엔날레라는 게 있었는데 파리 비엔날레도 90년대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비엔날레는 쓸모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광주 비엔날레가 새로운 형태의 비엔날레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환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2000년 전후로 해서 수많은 비엔날레가 생기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다시 한번 비엔날레의 시대가 2000년을 들어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또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 비엔날레가 필요하다. 이젠 더 이상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속속 들리고 합니다. 즉 이제는 담론이 없이는 미술을 말할 수 없는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술의 양식적 완성도라든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뭐 정신적 가치, 의미로서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잘 그렸다 못 그렸다의 문제, 잘 만들어졌다 못 만들었다의 문제, 혹은 이 미술은 미술의 가치를 여전히 드높이고 있구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문화적인 요소, 왜 흑인이 이런 예술을 하고 있는가, 왜 이 사람은 흑인인데 프랑스나 유럽 어디에 살면서 백인 문화와 갈등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뭔가 이 사회 문화적인 문제들이 미술로부터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야기거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미학적인 조건이라든가 역사적인 개념이 아닌 문화 비평적 태도들이 미술에게 요구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뭔가 말할 만한 것, 같이 토론해야 할 것들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경우 다소 거칠고 급작스럽게 포스트 모던 담론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들 8, 90년대를 떠올리시면 포스트 모던 얘기를 많이 연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잠수교가 보인단가 아무튼 이런 식의 노래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막 이랬어요. 무슨 먼 위에 비둘기, 뭔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면서 포스트 모던이야 하면 다 되는 그래서 난해하고 몰이해적이고 비인칭적이고 익명적이고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면 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야기를 쉽게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포스트 모던을 이렇게 가져온 사람들은 여기도 좀 적어놨습니다만 민중과 관련된 사람들로 그 인물들이 이 포스트 모던을 수입하게 된 거죠. 그들이 이제 스스로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가는 그 견인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문화연구라는 용어도 동시에 등장을 하는데요. 문화연구는 막시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문이고요. 1960,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8, 90년대 아주 성장을 한 새로운 학문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대단히 21세기적인 인문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데 이 이데올로기, 즉 막스의 어떤 사상이 어떻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항마로서 새로운 그 삶의 가치관이랄까 사회의 미래랄까를 예측할 수 있는가를 문화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문화 연구로 발달을 하게 됐고요. 당시에 그 버밍엄 쪽이 이제 문화 연구가 처음 시작된 그 곳인데요. 그곳에서 발행된 혹은 그런 잡지나 문화 연구학 개론서 같은 것들을 당시 그 민중과 관련이 있었던 지식인 혹은 젊은 대학원생들이 번역을 하기 시작하고 그 번역본으로 뭔가 이렇게 민중 미술이 미술가의 활동에서 지식 활동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이 이제 이영철 선생, 백지숙 선생 이런 분들이 이영철 선생은 초대 백남준 미술가 관장 하셨던 분이고요. 백지숙 씨는 지금 서울
비엔날레 이번에 감독하셨던 분이에요. 번역하면서 자연스럽게 번역자들이 미술계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술 활동과 지식, 즉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만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소 거칠고 다소 모호하지만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수용할 건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은 작가에 의해서 주도됐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전시 기획자들, 방금 말한 이런 이른바 엘리트들 혹은 뭐 지식인들이 미술 전시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런 전시가 단순히 작가들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그런 동호회나 그런 그룹전이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를 고민하자는 질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시라는 형태가 단지 꼭 보고 감상하고 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들을 뒤집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포스트 모던이 뭐냐 이 얘기를 잠깐은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던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겠죠. 여러분 모던하다는 언제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인가요? 언제 모던? 저는 모던한가요? 저는 포스트 모던한가요? 아니면 저는 컨템포러리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답하기 되게 어렵죠. 근데 예를 들어 여기에 무슨 신성일 같은 배우가 아주 각 잡힌 옷을 입고 광낸 구두를 신고 멋진 그 당시의 영화 속의 말투처럼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좀 모던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린 흔히 모던하다고 하면 인테리어에서 매우 세련되고 그 다음에 미니멀하고 차갑고 뭔가 이런 그런 디자인 같은 걸 떠올리게 되죠. 포스트 모던하면 뭔가 막 난리 법석이고 무질서할 것 같고 왠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컨템포러리 하면 글쎄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쪽 용어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모던은 뭐 이상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 말이죠. 보들레르가 제일 처음 쓴 말이기도 하죠. 모던해져야 된다라고 뭐 얘기를 했어요. 절대적으로 새로워야 된다. 그가 말하는 새로움이라는 건 뭔가 전형적이지 않아야 되는 것, 그리고 관습이나 혹은 뭐 부르주아지들 그동안 귀족 사회가 보여줬던 뭐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댄디라는 게 나오고 우리는 댄디하면 되게 깔끔하고 멋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댄디는 당시 사람들을 보면 되게 재수없고 이상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제 뭐 계속 가서 이른바 모더니즘까지 만들어진 건데요. 모더니즘은 나름의 뭐 양식이나 이런 건 있습니다. 순수한 것을 일반적으로 모던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순수한 게 뭐냐? 그럼 포스트 모던은 불결한 거냐? 뭐 그거는 꼭 아닙니다. 예. 근데 순수하다는 건 이제 여기서 조금은 머리를 좀 쓰셔야 되는데요. 과거의 미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른바 이제 인상주의 이전, 양식화들, 바로크 미술, 로코코 뭐 이런 미술들 보시면 뭔가 이른바 이제 규율을 가지고 있었죠. 뭔가 이런 양식의 틀이 정확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술이 우리가 생각할 때 순수하냐고 물으면 좀 헷갈리시죠. 그 예술은 순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거니까. 일단 종교화는 종교의 이야기를, 성화는 말하자면 숭고함을 그려야 하거나 숭고함의 표상을 그려야 하거나 숭고하다고 알려준 지시체를 그려야 했겠죠. 로코코는 뭔가 되게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그려야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귀족의 아주 퇴폐적인 귀족 문화를 보여줘야만 했던 어떤 요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예술가가 자율적으로 난 여기를 그냥 찢어버리고 싶어, 난 이거를 완전히 다르게 바꿔버리고 싶어 할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았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모던으로 넘어가면서 모던 미술들은 조금 더 양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런 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대신에 의미를 갖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인상주의 미술을 보면 인상주의 미술에 많은 의미를 사실은 부여하고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 모네의 부인을 계속 그렸잖아요. 모네의 부인이 양귀비꽃 있는 데서 바람 맞고 막 양산 쓰고 있는 그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이 그림이 뭔 의미가 있을까요? 둘이 사랑했다? 나는 죽도록 사랑했다? 그게 의미일까요?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면 자기 부인을 계속 그렸잖아요. 르누아르가 뭐 파스텔로 그리고 목욕하는 거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 목욕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과거에 고전주의 회화에서의 목욕하는 여체가 나오거나 앵그레의 그림에서 막 샘물을 떠가지고 막 물을 끼얹고 있으면 사실은 좀 미친 여자 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신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순수한 존재라는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순수한 존재를 보여줘야 한다는 그 당시의 회화들은 그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픽처 영어로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있고 이 그림들이 하나의 낱말 같은 거기도 하고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모네의 부인이 바람 맞고 있는 거를 양산 쓰고 그게 무슨 상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순수하게 회화를 위한 회화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추상회화가 나온 거예요. 순수해지다 보니. 이제 그림이라는 요소는 다 없애자. 회화적인 것만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그림은 픽처라면 영어로 회화는 페인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화적인 회화 할 때는 페인터리 페인팅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페인터리 하다는 거는 대부분 물감이 묵직하게 막 사용을 했고 여기에 막 물감 얼룩도 있고 막 끈적끈적할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색화도 그런 거 많죠. 막 물감이 끌어져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박서보 선생이 한 것들 막 뭔가 물질들이 막 붙어져 있고 막 이러죠. 그거는 순수하게 물질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순수함은 그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그림, 회화가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어떤 내용을 가진 것을 보여주는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순수하게 미술을 만드는 구성체들, 물감을 보여준다. 색깔을 보여주자. 칸디스키가 점선면 뭐 이런 얘기 한 거는 들어보셨죠? 순수하게 미술을 구성하는 것만 보여주자. 해서 순수한 회화. 그래서 당시의 예술을, 모더니즘을 예술을 위한 예술. 되게 멋있는 말 같죠? 근데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난 결혼을 했지만 나의 삶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나를 위한 나로 살 거야. 그리고 가정은 생각하지 않을 거야. 혹은 우리 가족만 중요해. 뭐 이런 것 같이 좀 약간 이기적인 회화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술이 권력을 위한 봉사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나의 주체적인 내 자아를 위한 예술로만 스스로 상정을 한 거죠. 실제로 그런 건축이 나온 것은 캘리포니아나 유럽이었어요. 유럽에서도 북유럽이 아니라 서유럽 쪽. 왜냐하면 그쪽은 좀 따뜻하니까. 말하자면은 그 유리로만 만들어도 한국처럼 사계절이 또렷하지 않으니까 뭐 그게 조금 덜 무리가 가는데 한국에서 그런 집을 똑같이 만들면 이 사계절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양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모방할 수 없는 것은 단지 문화가 다른 것뿐 아니라 기후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사실은 서로 섞이면서 문화가 우리 한국으로 넘어올 때 단순히 1차원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만나는 과정들과 함께 그것이 뿌리도 내리고 또 새로운 것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학문으로 먼저 갖고 온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환경은 포스트 모던이 문화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포스트 모던을 거기다가 이제 억지 춘향이 같이 맞추려고 했던 경향이 좀 컸던 거죠. 포스트 모던은 단순히 모더니즘이 끝나고 새로운 모더니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더니즘을 연장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첫 번째. 그래서 지금도 단색화가 연장되는 것을 포스트 모던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포스트 모던을 거절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아주 상이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포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스트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론적인 역사의 이야기로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뒤죽박죽이 된 시대, 시대착오적인 시대. 식문화도 많이 바뀌었죠. 한국 문화, 그러니까 음식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자면 피자나 치즈 같은 게 그냥 반찬의 일부로 그냥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라면에 치즈를 넣고 어디다 치즈를 넣고 뭐 해서 식문화도 바뀌고 이런 게 포스트 모던한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술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포스트 모던한 현상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80년대에서
90년대 그러니까 90년대에서 21세기를 관통하는 작가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이불 작가였습니다. 이불 작가는 약간 센 언니의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되게 센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작업은 일본에서 한 작업이에요. 괴수 옷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길거리를 그냥 저렇게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영상으로 찍었고 제목도 이 세상에 나온 강아지 새끼인 줄 아냐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실제로 그 이불씨 가게에 그 이념범이 있고 정치범이 있어서 정말로 뭐 그런 아버지가 뭐 직업도 가질 수 없고 뭐 이런 식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독재 치하에서. 그래서 박정희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큰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비즈 가지고 뭐 이렇게 눈깔도 붙이고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생계를 꾸리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 작업에 비즈가 많이 나와요. 비즈는 가짜 보석이잖아요. 진짜가 아닌 게 중요해요, 여기서. 진짜로 화려한 걸 가지고 화려한 걸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싸구려 시장 물건, 누구나 쓸 수 있는 화학 제품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던 거예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게 장엄이라는 작업이죠. 물고기를 아주 화려하게 장식품을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놨어요. 이제 이 작업이 뉴욕 모마였나? 휘튼이었나? 거기서 그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로 뭐 난리가 났대요. 이 살아있는 생선에다가 비즈를 다 꼽아가지고 장식을 해놓고 그거를 매달아 놓으니까 얼마나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독했겠어요. 막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그 덕분에 이불 작가는 엄청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보지 않아도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예술을 한 셈이니까요. 뭐 그 불교적인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요. 방생의 뜻도 있고, 뭐 자유의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오리엔탈한 그런 그 상징성이 많은 뭐 물고기에다가 아까 말한 그 비즈로 뭔가 장식을 붙여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한동안 그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이불 작가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98년도에는 사이보그라는 작품을 만듭니다. 이제 이때부터 좀 더 문화적인 그리고 여성주의적 태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는 자신은 여성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괴수부터 시작해서 썩어가는 물고기 그리고 사이보그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인간의 몸, 신체를 매우 그 이종교배가 된 변칙적인 혹은 뭐 기형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흔히 말하는 그 페미니스트들의 그 전략들, 전술들과 매우 닮아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이 사회에서 이미 여성이기에 차별받는 것도 컸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종 교배된 괴물이 돼버린 여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 사회에 존재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사회가 거절하는 뭐 그런 그 뭐랄까 나쁜 존재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사실은 상상의 괴물이든 그게 영화에서 나오는 괴물이든 신화 속 괴물이든 이 괴물은 어떤 식으로 인간의 존재와 늘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그리고 그 나머지로서 부정적인 것, 불편한 존재, 나쁜 것, 악의 상징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스스로 불결한 존재가 돼버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불결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던에는 결정적으로 여성주의가 배면에 깔려 있습니다. 1960년대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여성주의적 이념은 이른바 남성 중심의 사고, 그리고 그런 지배 사상, 그리고 그런 관습들을 로부터 벗어나자라는 의지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여성 작가들이 자기의 몸, 자기의 자아, 자기의 그 삶을 드러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남성을 거세하는, 그리고 여성이 또 너희와 다르지 않다라는 그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거칠고 매우 폭력적인 작업들로 시작이 되죠. 더불어서 1960년대부터 이제 그 버클리 대학에서 시작된 이른바 이제 여성주의 논의가, 그래서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이주민들, 그리고 아시아인들, 그리고 아시아 여성까지 포함을 해서 이른바 주류가 아닌 비주류, 중심이 아닌 주변, 그리고 백인이 아닌 유색 인종들의 이야기들도 함께 그 발화가 돼요. 그러면서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그 페미니즘은 그렇게 국지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결국에는 이 페미니즘의 이론이나 혹은 페미니즘의 사상이 결국 그 시각 예술 전반을 지배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끌어간 핵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페미니즘적 요소가 없이 현대미술을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축이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이 아닌 비정상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불의 작업은 아주 그냥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이 비정상이 중요한 것은 누가 정상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물음과 함께 등장을 하는 겁니다.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 철학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정상은 무엇인가? 정상은 누구가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비정상은 나쁜 것인가? 버림받을 존재인가? 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게 되었는가? 그게 이제 근대기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수용소, 감옥, 병원, 그 다음에 보딩스쿨, 뭐 이런 소년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이런 그 장소들이 근대 도시 안에 만들어지면서 이 바깥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 적어도 질병을 옮기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뿌띠부르조아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감염질환을 갖거나 기형적이거나 뭔가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은 이제 나쁜 사람으로 분류되면서 그들에게는 주홍 글씨를 새기고 그들은 격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술에서는 그래서 이런 정상의 범주 바깥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왜 미술사 책 읽어보면 현대미술의 똥 얘기도 나오고 뭐 정액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우리는 혐오스러운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체 일부에 나온 것들을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예술가가 혼자 꺼내온 것은 아니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랄까 혹은 뭐 많은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과 함께 이런 식의 실험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 혼자 독자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사회 현상, 학문, 그리고 활동, 그리고 예술가의 실천들이 버무려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전시라는 매우 예측 불가능한 다종다양한 형태의 전시로 실제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거의 바로크적인, 이제 지금은 그 비즈로 만든 작업인데요. 이게 이제 거의 뭐 너무 그 숭고해져 가지고 그냥 거의 그 폐허의 숭고미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불 작가는 전과는 다른 챕터에 있는 작가같이 저한테는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 전시는 일본 전시인데 이제 이런 작업을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한 데가 이제 프랑스였었는데요. 저는 이제 직접 보진 못했고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놀랐어요. 사실은 오늘날 아름답다고 하는 게 미술의 조건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은 아름답다기보다 문제적인, 즉 담론적 성격들이 더 중요한 그 미술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데, 갑자기 이불 작가가 너무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을 전시를 보여줘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잠깐 좀 그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0년 이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2000년 이후는 한국 미술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기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가장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IMF를 제가 중요한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현대 미술, 컨템포러리 아트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이러면서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한국으로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화랑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화랑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은 이른바 대안공간들이 만들어집니다. 대안공간이라고 하는 건 화랑도 아니고 뭔가 제도적인 데가 아니고 비영리 공간인 거죠. 대안공간이라는 곳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다양한 전시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뭐랄까 좀 여유가 있는 공간인 거죠. 그게 이제 99년도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만들어진 쌈지 스페이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아직 현존하고 있는 사루비아 다방 그리고 갤러리 루프 같은 곳으로 그리고 대안공간 풀이 이제 이른바 2000년대에 만들어진 대안공간들의 역사의 산 증인들입니다. 이 대안공간에서는 기존의 화랑이나 갤러리 전시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전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이제 인사동에 있는 화랑이나 갤러리들은 정말로 이렇게 뭔가 철학을 가진 그런 장소 같이는 보이지 않죠. 그냥 어쨌든 이런 거 하다 어쨌든 저런 거 하다 정신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대안공간이 등장을 하면서 조금 더 목적을 가지고 젊고 신선한 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1년의 전시는 딱 5, 6번만 하겠다. 그리고 한 달은 이 전시장에서 작업을 하고 한 달은 전시를 하고 이런 방식들, 즉 기존의 갤러리에서 하는 전시 유형과는 전혀 다른 전시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을 했고요. 마침 2000년 초반에 한국에 이렇게 들어온 외국에 유학했던 그 미술 학도들이 한국에서 뭘 해야 되지 하고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일반적인 곳에서는 본인의 작업들을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안공간에서 전시를 하면서 그 대안공간은 지금 현재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작년에 올해의 작가상을 받은 오인환 작가, 서울대 교수시죠. 오인환 작가가 2001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갤러리 루프에서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곳이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오인환 작가는 남성 동성애자이고, 한국에서는 어쨌거나 그 동성애자로 가장 처음 커밍아웃을 한 아티스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그 동성애자들이 가는 그 장소, 바나 카페 이런 곳의 간판 이름을 다 이렇게 그 향 가루로 적은 거예요. 그리고 전시 기간 한 달 동안 향을 한 곳에서 불을 딱 켜놓으면 한 달 동안 타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기도 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빗자루를 가지고 뭘 털고 있잖아요. 그게 향이 탄 재를 치우는 과정이고 이 바닥에는 그래서 그 흐름이 끼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일종의 주홍 글씨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타나토스 같은 뭔가 다 이렇게 태워버린 것 같은 그런 숭고미도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자, 포스트 모던 혹은 컨템포러리 아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주류, 비주류, 정상, 비정상, 즉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드디어 말하게 되는 것, 말하고 하는 것, 주장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동성애라는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려웠었죠. 그리고 요즘에서야 비교적 그래도 자유롭게 동성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그냥 16년 전쯤에 오인환 작가는 동성애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암호 같은 글씨들을 써놨습니다. 사람들은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어떤 문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동성애자들이 가서 그 텍스트를 보면 이거 내가 가던 곳이구나. 서로 그래서 눈빛 교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회가 도시는 다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열린 곳 안에서 그 안에 차별이 있는
언어에도 차별이 들어있다. 언어도 등가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공간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던 전시였던 거죠. 이 정현두 씨도 갤러리 루프를 출발로 해서 다양한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 보라매 공원에서 댄스홀이라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번 다시 한 건데요. 지금 보라매 공원, 그 공원 안에 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사교 댄스 같은 거를 가르쳐주는 동호회 분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당시 했어요. 2000년 초반에. 그렇게 해서 보라매 댄스홀이라고 이른바 일반인들은 단 한 번도 꿈꾸지 못하는 단지 그냥 이렇게 문화센터나 가서 춤을 추는 사람들을 주인공을 삼아서 작업을 하고 그들의 춤추는 모습을 뒤에 있는 벽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댄스홀을 찍고 그리고 그들을 다 초대해서 전시를 해요. 자, 지금 제가 첫 번째 관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왜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전시장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고 전시장은 하나의 무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은 무대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꿈을 실현하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작업은 제가 지금 캡션을 적지 않았는데요. 유치원을 작가가 몇 달을 가면서 유치원하고 이렇게 협업하기 위해서 정말로 발품을 다니면서 다녔대요. 그리고 아이한테 꿈을 그리라고 그렸대요. 그래서 그 꿈을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해서 사진으로 찍어주는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자, 뭔가 좀 상호적이죠. 단지 예술이 예술가를 만족하기 위한,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예술을 위한 예술은 정말로 작품 하나이고 그것은 오로지 작가의 것이에요. 잘해도 작가고 못해도 작가의 몫인 거예요. 하지만 요즘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호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2004년도에 실험했던 광주 비엔날레의 실험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많이 진화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 관계를 멀고 더 적극적인 관계이면 좋겠는데 늘 뭔가 그 미술관 문턱을 넘는 순간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거든요. 자, 이 작업은 임민욱 작가의 작업입니다. 임민욱 작가는 정말로 여성주의적 입장의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주의라고 해서 그 여성의 삶, 여성의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기보다 여성의 입장에서 땅, 자연, 삶, 그리고 도시를 바라보는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거는 2005년도 작업인데요. 본인이 그 강의를 할 때 자기 제자였던 학생이 그 퍼포머였었고요. 래퍼예요. 여자 래퍼. 근데 레즈비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를 데리고 뉴타운을 만드는 곳에 가서 아주 싸납게 랩을 하면서 이른바 시위를 하는 거예요. 왜 도시를 그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그리고 뭔가 그 경쟁하듯이 바꾸고 무너뜨려 버리느냐라는 것. 사실은 한국의 많은 그 미술 작가들이 2000년 초반부터 2010년 최근도 그런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재개발 장소를 가지고 작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임민욱 작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 사회가 사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조건 경쟁하듯이 도시를 키우고 그리고 그 제도에 의해서 삶을 파괴한다는 측면을 많이 다룬다면 최근에 30대 초중반 작가 중에 재개발을 다루는 작가들은 조금 접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비슷한데 달라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살던 곳을 재개발이 된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실 키드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그런 작가들이 잠실에서 어릴 때 8, 90년대를 살다가 갑자기 자기가 살던 곳이 막 무너진 걸 보고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을 찍는 작가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시대별로 그리고 작가의 체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도 꽤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담론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작업이 재밌었던 건 미술에서 아마 랩을 사용해서 작업을 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음악은 자주 등장을 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도. 근데 이제 그게 진짜로 그냥 음악이었고요. 노래, 음악, 뭐 사운드는 많이 등장했는데 랩이고 그게 시위하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그 동네를 막 떠돌아다니면서 뭔가 이 사회에 대한 문제를 고발하는 것은 처음 본 작업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인 양혜규입니다. 양혜규는 들어보셨나요? 예. 양혜규 작가는 조각을 전공했어요. 이 작업은 인천의 사동이라는 곳에서 한 프로젝트고 어릴 적에 기억을 쫓아가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작가도 포스트 민중 작가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뭔가 대단히 뭐랄까 민중적이랄까 혹은 뭔가 고발한다거나 폭로한다거나 이념을 막 내세우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형형색깔 이쁜 종이 그 오리가미 한 것들하고 뭐 그런 조형물들이 있어요. 뭔가 사랑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빨래거리에 옷을 옷을 만들어서 뭔가 조각인데 이게 대단히 대안적인 조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용도로만 생각하는 빨래거리에 천으로 거기에 맞는 옷을 만들어서 외피를 만들어서 마치 이렇게 사람이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처럼 연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작업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양혜규라는 작가는 최근의 작업은 좀 다릅니다만 초기 작들, 지금 이런 류의 작업들은 크게 소리치기보다는 조그맣게 속삭이는데 정말로 자세히 들어도 잘 알 수 없는 소리를 속삭이듯이 귀를 대고 귀에다가 뭐라고 막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을 했어요. 즉 하찮은 일상 그리고 무너진 일상 안에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갖다 놓는 것이 그녀에게는 일종의 이 사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들을 내버리고 있고 소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발하는 방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그리고 한 곳으로만 전진하는 듯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고 민중 미술도 없지 않아 전진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게 그리고 견고한 어떤 미술에서 뭔가 유연하고 그 다음에 모호한 예술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여성주의적 태도의 조형적 혹은 물질적 그 번역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더 섬세한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경험해야만 이 작업의 의미들이나 가치들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거에 되는 거죠. 배영환이라는 작가는 좀 전에 보신 양혜규 작가와는 비슷한 조형 어법을 쓰는데 또 완전히 다른 되게 남성적인 느낌을 또 보여줍니다. 포스트 민중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불리는데요. 2005년도에 만든 키타는 이른바 청춘의 상징 같은 거예요. 청바지 입고 뭐 이렇게 정말로 막 통기타 치면서 노는 그런 시대에 대한 이야기, 향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재료들이 다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그런 버려진 것들로 만들어졌고 그 악보도 그렇습니다. 여기 악보를 보시면 뭔가 반짝반짝 예쁘죠. 근데 이게 맥주병 잔해와 그 다음에 소주병 깨진 거, 뭐 사이다병 깨진 거 같은 거 다 술병이었을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70년대의 청춘을 연상시키죠. 자, 지금 저희들은 이불 작가가 사용한 재료도 빚이라는 뭔가 되게 싸구려고 후진 것들, 그리고 뭔가 화학제품 재료가 있고 향가루 사라져버리는 것, 그리고 뭔가 소외된 지역, 뭔가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꿈을 가진 소녀지만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상황, 곧 버려질 장소, 파괴될 장소에 이 사회에서는 소외된 여성 래퍼가 소리를 치고 있고, 그리고 버려진 집에서 뭔가 작은 몸짓들의 흔적을 남겨놓은 양혜규 작가, 그리고 버려진 병 조각을 가지고 악보를 적은 배영환 작가, 뭔가 유사성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미술의 매체, 일반적인 매체는 거의 사용한 사람이 없죠.
포스트 모던에는 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홍석 작가는 독일서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요셉 보이스를 많이 이렇게 비유한 것 같은데요. 이 작업의 지시문 같은 게 있는데 요걸 읽으면 다 이해가 되세요. 고요태 인형 옷을 입고 연기하시는 분은 김전일 씨입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일본으로 탈출하여 일본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잠시 고용된 이분은 이러한 연기를 대행해주는 조건으로 하루 8시간, 시간당 $5를 받게 됩니다. 이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분의 성공적인 연기를 위해 만지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삼가해 주십시오.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념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허물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죠. 북한 사람인데 일본으로 탈출해서 망명자가 한국에 있는 세터민의 이야기가 이 문화적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요 즈음이었고요. 한때의 미술 작가들이 1907, 8, 9, 10년까지는 북한의 세터민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종편에서 이미 그런 걸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식의 소재로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미술은 돈하고 무관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고용까지 해가지고 연기를 하고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예술만 하고 피를 토하고 각혈을 하면서 뭔가 막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조건이 곧 또한 미술의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세자르의 엄지손가락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는 거의 기념비를 보내는 무슨 토템을 보내듯이 프랑스에서 한국에서 보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청계천에는 또 뭐가 있죠? 그 작품은 작가가 실제 오지도 않았고 도면만 보낸 걸로 유명하죠. OEM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 OEM이죠. 한국에서 만들면 한국판이고요. 미국에서 만들면 미국판이 되는 거 OEM이잖아요. 그래서 스프링이라는 그 작품은 결국에는 상당히 많은 것을 저한테는 시사해요. 실제 단단한 그 거대한 그 조형물을 배를 싣고 힘들게 갖고 왔는데 이제는 이메일로 도면만 딱 보내면 그 도면에서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났어요. 아니 예술가가 직접 작업을 해야지 어떻게 예술가가 작업하지 않은 것을 작업할 수 있냐. 요즘에 저작권 문제 잘 아시잖아요. 음악의 저작권은 잘 이해하시죠.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저작권비 내는 거 아시죠. 근데 미술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미술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 또한 이른바 저작권과 관계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개념적인 미술의 요소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노순택 작가고 2014년도 올해 작가상 받으신 분이죠. 야릇한 공이라는 작업입니다. 이게 무슨 레이더망이에요. 그리고 그 레이더망이 있는지도 모르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늘 있었어. 언제 와서 만들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이른바 레이더를 설치해서 전자파 영향권에 들게 만들었고 생태 파괴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고발하는데 노순택 작가는 원래 기자 출신이고 정치학을 원래 공부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적 문제를 계속 따라다니는데 사실은 이런 류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이런 소재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노순택 작가는 진심으로 이걸 하는 작가예요. 그의 신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신념을 고발하듯이 찍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사진을 찍는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도사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보도사진이 아닌 시적인 사진의 그 미학적 조건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일부 포함되셔서 지금도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힘들게 사는 친구들, 클라우드 펀딩 같은 거를 독려하는 문자도 보내시고, 그의 삶이 곧 그의 작업하고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분이에요. 때로는 모든 예술가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의 예술과 그의 삶이 매우 다른 사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작가는 노충현 작가,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이죠. 이 친구는 주로 한강변을
반복적으로 가서 거기를 계속 찍어요. 그리고 한강변에 가면 이런 구조물 다 보시죠. 차도 아니고 컨테이너도 아닌데 누가 사는지 알 수 없는, 알고 보면 해군 전후회 무슨 뭐 이런 것들, 이른바 그 유신의 유령 같은 존재들이 머무는 곳인데 그곳이 알지 못하게 도시 곳곳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그리되 그곳을 표상하는 기호들을 다 지우고 그려요. 이게 초기작들이에요. 그래서 우기에 주로 가서 사진을 찍고요. 한강을 가장 낯설게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고, 장마가 쳤을 때 한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기 한강공원이라는 게 되게 부조리한 거잖아요. 공원은 만들었는데 우기에는 다리도 잠기고 공원도 물에 잠겨 있는 상태를 가서 공원이라고 만들어 놨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만든 것이 아니라 뭔가 눈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마치 시민에게 봉사하려고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활용도가 어떤 면에서 매우 떨어졌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한예종 건물인데 옛날에 기무사 건물이었다고 하죠. 이거는 그 대한공간 사르비아 다방에서 했던 2009년도 전시였고요. 그 전시에서 그 장소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복도도 그리고 이 안에를 본인이 다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 장소가 어딘지 알 수 없게 다 지워버린 상태예요. 즉 비인칭의 장소로 바꿔버리는데 그게 사실은 미실 정치에 대한 비유였어요. 우리들은 계속 어디서 우리가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게 가림막이 쳐진 상태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장치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정은영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아예 대놓고 페미니스트예요. 그래서 이건 국국, 여기 이제 연세가 계신 분들은 국국을 잘 아실 텐데요. 저 어릴 때도 국국을 많이 했던 것 같고 텔레비에서도 명절 때면 국국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즉 그 남장 여자 배우들이 군대에 징집이 가고 전투에서 죽어버린 남자들을 대신해서 국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인기가 대단했다고요. 저희 외할머니도 국국 배우 할 때 빠져가지고 엄청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즉 어떤 종교화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정은영 작가는 국국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여성과 남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 그리고 그 여성이 남자로 살면서 이 무대에서 실제로 이제 거기 연구를 해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무대에서 내려와서 일상에서도 무대가 연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여자와 남자가 모호하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생물학적인 성이 절대적인 여성과 남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이나 젠더 이론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성, 남성은 이미 신학에서, 종교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하면 그때부터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결정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고, 이 작업을 꽤 오래 10년 가까이 끌고 가고 있는 되게 요즘 가장 핫한 작가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저희 오늘 마지막 제가 할 건데요. 오긴 컬렉티브는 2010년 이후의 이야기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 글에도 2010년 이후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본 작업들은 생존의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뭔가 조금 더 그래도 큰 얘기가 있어요. 도시의 이야기, 그리고 여성의 이야기,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의 이야기, 뭔가 조금 더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긴 컬렉티브의 작전명 까맣고 뜨거운 것을 위해는 저기 후쿠시마 원폭 사건이 터지고 나서 원폭의 그 불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생존 방법을 아는 무예를 익히는 수련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오긴 컬렉티브라는 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워크숍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큰 워크숍을 해요. 어떻게 원폭으로부터 살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원폭이라는 건 일종의 은유이고요. 이게 이제 88만 원 세대
불안 세대, 미래가 없는 세대, 삼포 세대,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 떠돌이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날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현실적으로 사는 것을 고민하는 작업들이 2010년 이후 계속 쏟아집니다. 마치 청년이 이른바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예술은 과거에는 그림의 시대, 즉 근대 이전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귀족을 위해서, 특권층을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성스러운 것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라면, 근대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모던 미술은 예술가 자신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 그리고 현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건가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접적 찾아가는, 참여하고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한국의 미술도 그런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작가들이 그런 식의 활동을 하고 있는 즈음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은 여기서 제 글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벌써 5년 넘었죠. 장인이라는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었죠.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파베르가 되고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고도화된 사회가 되면서 이 손의 복권을 요구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아까 보신 양혜규란 작가가 그것을 얼른 캐치해가지고 지지난해 했던 전시에서는 거의 수공예로 만든 장인적인 작업을 해서 아주 선풍적인 돌풍을 일으킨 전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공예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 공예 방식이 과거의 장인의 방식이나 장인이 요구하는 결과물과는 다를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더 손을 많이 사용해서 기계나 이런 고도화된 어떤 그 문명 사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예술가 스스로 오히려 그 과거를 회귀하는 것 같은 그런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뭔가를 더 바꾸고 이런다기보다는 그것이 함께 다 어떤 이 시대를 형성하는 구성체가 아닐까 싶습니다.